안녕하세요. TV 특강 사회를 맡은 서경방송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건강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시기에 오늘 한동아 한의사님의 면역이 답이다라는 주제의 특강이 더욱 유익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한동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도대체 면역이 뭔지, 그죠?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입니다. 면역. 그렇죠? 면역. 면역은 한자입니다. 한자. 이 면자는요, 면할 면자. 그래서 역병을 피하다. 원래 면역이라는 단어는 역병을 피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정기 좋네 사불가가. 같이 읽어볼까요? 정기 좋네 사불가가. 내 몸 안에 정기가 충만하면 있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는 가히 범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정기가 충만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정기는 요즘 말하는 면역입니다. 이 사기는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일반 감기 바이러스도 안 보이죠. 여러분 세균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요즘은 현미경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아주 먼 옛날에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감기에 걸린지를 몰라. 그렇죠?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는 단어 대신 사기, 이 사기꾼 같은 놈, 그 사기입니다. 사기가 그 단어예요. 사기가 충만하다. 그렇죠? 그 단어입니다. 사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기를 내 몸 안에 기르면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게 동의보감에 있는 거죠. 자, 면역력을 키우면 면역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 안에 적응력을 키웁니다. 적응력이 좋아져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제가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어요. 제 면역력이 지금 충만합니다.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이 없으면 모임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적응력. 또 하나는 항병력. 면역력은 병을 이기는 힘입니다. 항병력.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도 그렇죠? 질병이 생기지 않고 또 병이 생겨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면역력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항상성. 항상성은 뭐냐면요. 내가 아파요. 지금 몸이 아파. 이렇게 아파졌어. 그러면 내 몸은 건강할 때를 기억합니다. 전으로 되돌아가려는,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것도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그 다음에 자연 치유력. 여러분들 계속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양성 반응이 나왔어. 근데 어떤 분들은 입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예요? 자가격리를 시켜요. 그렇죠? 증상이 없는 분들. 그건 뭘 믿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을 믿는 거죠. 면역력을 믿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 그렇지. 눈치는 정말 빠르시네. 자, 나이입니다. 그 또 병에 걸렸을 때, 또 피곤할 때, 몸이 쇠약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그렇죠? 몸 관리를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적절히 하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잘 피하고 그런 면역력이 끝까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이.
나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면역력 관리를 잘해 하지만 나이 때문에 면역력은 변화가 됩니다. 잘 볼게요. 태어납니다.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바로 생후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이때 감기 걸리면 끝장이에요, 끝장.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열이 나면, 그렇게 만약에 열이 나서 응급실을 데려가잖아요. 수련이들이 난리를 칩니다, 난리. 갖가지 검사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감기부터 심각한 감염병을 다 통틀어서 봐야 돼요. 왜? 면역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6개월째 가장 떨어졌다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살 때. 1살 때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스스로 면역력을 높여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는 엄마의 면역세포로 지내다가 만 한돌이 되면 스스로 면역세포가 몸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그래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흐릅니다. 12살이면 몇 학년 정도 될까요? 5학년, 6학년 뭐 그 정도 되죠.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가장 활발할 때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말대꾸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12살이 되면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쭉 좋아져요. 쭉 좋아집니다. 쭉 좋아져요. 그러다가 45세가 되면 누구나 면역력이 다시 정상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5세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즈음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 면역력은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한숨 소리가 너무 커. 한숨 너무 큽니다. 자, 이 그림 이제 퀴즈 나갑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의 일대 왕 메네스가 사망한 후에 추모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메네스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메네스는 왜 죽었을까요? 퀴즈 나갑니다. 맞습니다. 메네스가 벌에 침을 쏘입니다. 그래서 침에 쏘여서 메네스가 죽습니다. 이 그림은 인류 최초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사망한 역사적 기록을 그린 최초의 기록입니다. 기록. 문자, 그림을 통틀어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성묘하시잖아요. 근데 뉴스에 간혹 나옵니다.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고. 그건 면역 반응입니다. 벌에 쏘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벌에 처음 쏘였을 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벌에 쏘여서 기도가 붓고 심장 근육이 부어서 사망하게 됐다. 응급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 분은 이전에 벌에 한 번 이상 쏘인 적이 있었어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처음에 제가 벌에 쏘입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는 볼독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처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면역세포들이.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뭐야? 이거 독이네? 그러면 몸 안에 볼독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항체. 이 볼독은 항원. 따라해 볼까요? 항원. 항체를 만들어 놔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문제는 이때 생깁니다. 두 번째 벌에 쏘입니다. 몇 년이 흘러서. 그때 문제가 생겨요. 왜? 이미 내 몸에는 항체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볼독이 들어왔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볼독과 결합을 하면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가 붓고 문제가 생겨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우리 아기가, 여러분들 손녀가, 자녀분들이, 손자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처음 땅콩을 먹였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먹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면역 반응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면역 반응은 여러분들 면역은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면역. 그런데 조금 우리 이제 기존의 상식을 조금 내려놔 볼게요. 면역은 정말 있으면 좋기만 한 것 같아. 그렇죠? 면역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면역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염증 반응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손등에 가시에 찔립니다. 손등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증상이 붓고 빨개지고 열이 나고 아프고 이게 염증의 4대 반응입니다. 자, 가시에 찔렸어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고름도 생겨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상처가 생겼잖아요. 이 상처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기에 감염된 바이러스나 세균을 빨리 몰아내기 위해서 내 몸 안에 면역세포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붓고 아프고 빨개지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 염증이 생겼다 그런다. 염증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연고를 바르려고 그러고 바로 항생제를 먹으려고 하고 바로 소염 진동제를 먹으려고 해. 이거는 꼭 치료해야 되는 증상인가요? 아닙니다. 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치유 반응이에요. 치유 반응. 무슨 소리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방송 보면 건강 프로그램 보면 염증은 꼭 치료해야 돼. 그렇죠? 염증 아주 나쁜 증상이에요. 그렇죠? 관절염, 그렇죠? 뭐 피부염, 비염, 무슨 염, 장염, 염증은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염증 반응 꼭 필요해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염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염증은 뭐야? 상처가 생겼어. 급성 염증이에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잘 아물어. 문제는 뭐예요? 안 아물어. 덧나. 또 재발해. 만성이 돼. 이때는 치료해야 될 염증인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염증은 정말 꼭 이렇게 치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염증 꼭 필요합니다. 염증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자,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환경 자극.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진주에 처음 왔고 여러분들 처음 뵀잖아요. 새로운 환경이죠. 그렇죠? 적응하는 것도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오전에 와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점심 먹고 저기 대기하고 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역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암. 또 감염이 반복됩니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증상이 생깁니다.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집니다. 이게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면 반대로 면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염증 반응이라고 그랬죠. 면역 반응이 너무 항진돼도 문제가 돼요. 왜? 염증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사이토카인 폭풍. 어렵죠? 따라해 보세요. 사이토카인 폭풍.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20대 환자가 갑자기 순식간에 폐가 망가져. 좀 이상하다. 노인들한테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면역력이 좋아서 금방 이겨내고 증상도 가벼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20대 청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폐가 망가졌을까? 이유는 20대 청년은 면역력이 너무 좋아요. 면역세포들이 너무 활발하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 면역세포들의 이름 중에 그 일부를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데 폭풍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면역 항진입니다.
면역력은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면역력이 너무 좋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외부에서 원인 물질이 들어와서 아까 벌독 알레르기, 그렇죠? 땅콩 알레르기,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면 내 몸 안 항체가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인데, 밑에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저절로 염증이 생깁니다. 골치 아픕니다. 요즘 굉장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정말 골치 아프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뭡니까?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들 온형탈모증,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알레르기스 B형 알레르기입니다. 갑상선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죠. 베제트병, 아토피병 알레르기, 건선도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관절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염증이 저절로 막 생기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암도 면역에 문제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면역에 의해서 질환이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림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T세포라고 해요. T세포. B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는데, T세포는 종류가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군, 2번군. 이 친구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1번군입니다. 1번군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근데 2번군은 예전에 기생충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내. 기생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번군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적당히 작용을 하면 좋은데 너무 과잉적으로 항진되어 있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 더 많이 생깁니다. 또 2번군은 기생충으로부터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쪽이 너무 과잉적으로 항진되어 있으면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잘 맞춰야 되겠어요? 적당히. 그거를 두 단어로? 조화. 다른 단어로? 조절. 다른 단어로? 기억으로 시작돼요. 균으로 시작돼. 균형.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균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점점 정리가 돼요. 야, 면역력은 너무 좋아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문제구나. 아시겠습니까? 뭘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1번군은 정상적으로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방어하는데 항진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2번군은 기생충 감염 방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알레르기 질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1번군이 조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1번군이 약간 항진되어 있어요. 왜? 과거부터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감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번군을 조금 항진시켜 놓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원에 할머니가 손주를 데려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손주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요. 할머니가, 선생님, 우리 애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면역력 좀 확 높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틀린 말일까요? 오, 그래요. 할머니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내심은 알겠는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아이는 뭘 앓고 있어? 아토피 피부염, 염증이 있어요. 이때 면역 반응을 확 올려주면 염증은 어떻게 된다? 심해진다. 무슨 소리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경우에는 면역력을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치료할 때도 청열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청열 해독. 시원한 약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일로 따지면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걸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원해지죠, 몸이. 몸의
기운을,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요청했던 면역력 좀 확 키워주세요. 그럼 어쩔 때 가능할까요? 우리 손주가 감기에 너무 잘 걸려요. 그럴 때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주에 와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몸속에는 지금 암세포가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을 안 해줘. 이 분위기는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몸속에도 지금 암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암의 진단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면역세포가, 제 몸의 면역세포가 날마다 하루도 걸리지 않고 암세포, 돌연변이세포를 찾아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면역세포들이 그러면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허하면 보하고 싫어하면 사한다. 면역력이 떨어졌으면 올려주고 싫어하면 사한다. 깎아내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염증 심할 때는 뭘 먹으면 안 돼요? 인삼이나 홍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염증이 심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부정거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약으로 치료할 때, 또 음식으로 치료할 때 몸을 보호하면서도 나쁜 기운을 빼주는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부정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정을 주로 해야 될지 거사를 주로 해야 될지 균형을 잘 잡아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삼이 부작용이 없다고도 막 광고도 하는데 홍삼도 부작용이 있고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이 심하게 붓고 아팠어. 그러면 홍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돼요. 몇 가지 질환을 좀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죠.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아토피 피부염인 줄 모르는데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좀 약간 빨개요. 근데 가려면 긁죠. 긁어요. 긁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아토피 피부염은 창백해집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려워 긁었는데 손톱 자국이 하얘지면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요. 자, 이게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자, 굉장히 가렵죠. 그리고 이 부위, 경계선이 어떻게 돼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뚜렷하지가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진만 보면 경계선 뚜렷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압니다. 이게 건선이에요. 건선은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건선은 그렇게 가렵지가 않아요. 가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막 껍질이 벗겨져요. 그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경계선, 두 번째 가려움증이 아토피는 심하고 건선은 거의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세상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하나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를 잘하고 한의사 선생님도 치료를 잘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염증 반응이잖아요.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계속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염증 반응을 약을 안 써도 스스로 진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입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치료됐습니다. 누가 치료했을까요? 한동화가 치료했습니다. 참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 환자들도 되게 많죠. 이것도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피부염 질환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 이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에 피멍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에만 대항을 해야 되는데 감기가 나았는데 내 몸 안에 면역세포들이 쓸데없이 흥분돼 있어. 그럼 뭘 공격해 이제? 내 몸을 공격해. 특히 어디를? 내 몸의 혈관을. 그래서 혈관이 터집니다. 그걸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레르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이름 붙였어요. 자반. 자반은 피멍입니다. 피멍을 자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이제 HS 자반증이라고 해요. 헤노-셴라인 자반증. 서양에서는요, 1801년에 최초로 보고됩니다. 최초로. 근데 한의학에서는요,
1620년에 최초로 서적에 보고됩니다. 그러면 병명만 달랐지 아주 먼 옛날에도 지금 앓고 있는 질환들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를 잘하고 한의학적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안정시켜줘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자연사로 세포입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그렇죠? 이게 암세포가 자연살해세포 NK셀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자연살해세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 정상적인 면역세포 자연살해세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대식세포입니다. 정상세포예요. 이게 뭐예요? 박테리아입니다. 세균이에요. 세균을 막 쫓아가서 대식세포가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때? 면역력이 좋을 때, 면역이 좋을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런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염증도 확 심해지고 암이 생깁니다. 그럼 면역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역력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양정적자자라. 양정. 이 정은 뭘까요? 정기. 정기를 기르면 적은 스스로 제거된다. 이 적은 뭘까요? 종양입니다. 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양정적자자 문구에. 장인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 적이 없지만 허약한 사람은 유지라. 적이 생긴다. 이게 바로 면역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의보감 시대에는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암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다 이 사람은 왜 암이 생기고 이 사람은 왜 암이 안 생겼지? 그게 정기의 차이가 있구나. 뭐의 차이가 있다 그럼? 면역력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면역력을 깨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면역력을 깨우는 3보입니다. 3보. 첫 번째, 동보. 두 번째, 식보. 세 번째, 신보. 동보는 뭐예요? 적절하게 운동하는 겁니다. 식보는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신보는 신보를 잘 써야 돼요. 응? 동보는 뭐 간단합니다. 유산소 운동.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는 겁니다. 땀. 그렇죠? 유산소 운동 많이 걷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을 내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 근육량을 키워주는 것도 면역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위 도톰하게 튀어나온 부위 있죠. 이 부위를 만져서 지금 이 상태에서 힘을 줘 만져 쑥 들어가면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쑥 들어가세요. 큰일 났네. 이 부위는요,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그리고 폐 있죠, 폐 기관지의 면역력을 체크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이 부위 혈자리 있죠, 어제라는 혈자리, 어제. 폐경이 있어요, 폐경. 그래서 이 부위가 얼마나 단단하냐, 그리고 도톰하냐, 면역력이 좋은 겁니다. 그죠? 걱정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죠. 말랑말랑한 분들은요, 근육량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을.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진찰할 때 진맥을 딱 잡고 그 부위를 눌러봅니다. 그럼 이분의 면역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안 먹도록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동물성, 그렇게 우리 육고기는 왜 많이 못 먹게 하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 때문에 그래요. 포화지방산.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고기를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수육으로 드시라고 하고 삶아서 드시라고 하고 기름기를 좀 제거하고 드시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드셔야 되고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생선 중에 흰살 생선, 흰살 생선이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아주 질 높은 단백질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기, 명태, 그렇죠? 굉장히 소화가 잘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달걀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렇죠? 또 뭐? 지방도 좀 필요해요. 지방 잘 드셔야 골고루.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근데 이것들을 다 영양제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찬을 또 골고루 드시면 그 반찬에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하면 몇 대 영양소? 5대 영양소.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뭐? 뭘 붙일 수 있어? 6대. 그렇죠? 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어서 소화가 안 돼요. 다 빠져나가지. 하지만 식이섬유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식이섬유.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동보는 뭐 간단히 끝냈고 식보도 이렇게 하면 돼요. 식보. 그런데 제가 이런 말만 해드리려고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식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버섯을 추천합니다. 버섯 중에서도 왜 버섯을 추천하느냐? 버섯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 중에 베타글루칸, 따라해 볼게요. 어렵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많습니다. 그럼 베타글루칸, 어려운 단어죠. 버섯 말고도요, 귀리, 보리에도 있습니다. 귀리, 보리 막 그런 데도 있어요. 다른 곡물에도. 그런데 베타글루칸은 종류가 좀 달라요. 곡물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일반적인 식이섬유로만 작용합니다. 근데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버섯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버섯을 먹어야 될까요? 표고버섯. 또 맞아요. 또 새송이버섯. 또 팽이버섯. 또 다 맞아. 느타리버섯. 가장 싼 버섯,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버섯, 가장 싼 버섯, 모든 버섯 다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버섯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보면 시중에 상황버섯 엄청 비싸게 팔려요.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눈에 띄는 가장 싼 버섯,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버섯,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모든 버섯 다 좋습니다. 버섯. 자, 그러면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첫 번째,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조절해요. 염증. 또 하나, 우리 아까 그 큰 묵 같은 그 괴물 같은 녀석이 작은 점들 쫓아가는 거 봤죠? 그게 대식세포가 쫓아가는 거예요. 대식세포. 대식세포. 클 때자 먹을 식자예요. 포식작용, 포식. 박테리아를, 곰팡이를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을 방지시킵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 과학적 근거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럼 버섯만 가능하냐? 아니란 소리지. 마늘, 생강 그런 것도 충분하게 드시는 소리야. 오늘 나왔던 김치 같은 것도 충분하게 드시면 면역력을 조절하고 면역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암 작용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콜레스테롤, 간 기능, 상처 회복,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떤 성분이다? 이름이 뭐다? 베타글루칸이다. 베타.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버섯에 많이 들어있다. 어떤 버섯을 먹어야 된다? 자, 그래요.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버섯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싼 버섯을 꾸준하게 드시면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 동물인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걷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내 동물인 나의 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뼈. 동물인 나는 뼈가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인데 서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어떻게 서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식물에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도 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세포벽은 얼마나 단단하기 때문에 식물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겁니다. 식물의 세포벽은 엄청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질깁니다. 그것 때문에 식물은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포벽입니다. 이게 세포벽이에요. 안에는 세포질, 안에는 핵들이 있죠. 핵들이 이렇게. 자, 확대해 볼게요. 확대. 자, 이게 식물의 세포고, 식물의 세포벽입니다. 또 하나의 세포벽이죠. 또 하나의 세포가 있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어디에 들어있다? 안타깝게도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이렇게 질기고 단단한 세포벽 속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야, 내가 한동화 선생 강의를 들었는데 버섯 많이 먹으라고 했어. 자, 버섯 먹자. 버섯 이렇게 후라이팬에 몇 개 익혀서 자, 여보도 먹고 너희들도 먹어. 나도 먹을게. 버섯을 해서 효과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버섯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끓여? 절대 안 나와요. 끓인 거나 삶은 거나 뭔 차이입니까?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생걸로. 가루 누굽니까? 가루로 내요. 그러면 아까 생버섯도 다 믹서로 갈아버려. 그러면 버섯의 세포벽이 다 찢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리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면 세포벽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쉽게 용출이 되면서 쉽게 소화가 되고, 실은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커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벽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모조리 꺼내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갈아서 생버섯 믹서로 갈아서, 말린 버섯 믹서로 갈아서 가루로 내서 이것들을 요리에 넣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는 한두 개 버섯을 쓰더라도 가루로 내서 갈아서 쓰셔야 여러분들이 베타글루칸을 효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자량이 크다 그랬어. 덩치가 커요. 이 버섯 가루를 된장과 버무려 놓습니다. 김치와 섞어 놓습니다. 또 버섯 가루를 생막걸리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진행되면서 그 분자가 저 분자로 쪼개지면서 보다 쉽게 흡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버섯을 다 갈아서 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도대체 뭐 때문에 면역력을 안정시키는데, 높이는데, 진정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면역을 높인다고만 하지 않고 면역력을 안정시키는데, 면역을 진정시키는데, 면역력을 조절하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죠. 왜 이렇게 높여주고 낮춰주고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필요하면 높여줘야 되고 필요하면 진정시켜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안정시켜야 되고. 무슨 지 아시겠죠? 그럼 강황 속에는 뭐 때문에? 어떤 성분 때문에? 커큐민 때문에. 강황이 노란색을 띠죠. 커큐민 때문에 노란색을 띱니다. 강황의 색소 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황 좋다 그래서 인터넷에 강황을 칩니다. 그러면 강황 열고 가로해 놓고 울금 나옵니다. 울금. 강황 대신에 울금을 먹어도 될까? 강황이 울금이랑 똑같은가? 헷갈립니다. 결론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황은 울금과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강황은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강황을 일본에서 가져다 키웁니다.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왜? 환경이 안 맞아. 기후가 안 맞아. 전 세계적으로 강황을 제일 많이 재배합니다. 키웁니다. 그런데 강황이 일본에서 안 자라.
그래서 대체 작물로 심은 게 울금입니다. 둘 다 생강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커큐민 성분이 울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강황 대신 울금을 강황으로 씁니다. 그 영향을 한국도 받습니다. 한국도 강황이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강황이라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키웠어요? 한국 어디에서 키웠어요? 100% 울금입니다. 100% 울금입니다. 그러면 뭐야? 뭐 강황 대신에 울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됩니다.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왜 이렇게 다르다고 강조하는 거야? 커큐민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보다 10배나 많습니다. 10배. 그냥 맛으로 향으로 먹기 위해서는 강황 대신 울금 드셔도 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의식동원이라고 식약동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음식으로 나의 건강, 나의 면역력을 좀 돌봐주기 위해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뭐보다 뭐가 낫다? 울금보다 강황이 낫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차이가 뭐냐? 강황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강황은 성질이 따뜻해요. 울금은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리고 울금은 향이 좋아서 아로마티카라는 학명이 붙어 아로마티카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서로 달라.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강조해드린 성분이 뭐다? 커큐민이다. 커큐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금? 강황이 없으면 울금으로 먹어? 그런데 나는 손발이 차고 배가 냉한데 울금이 성질이 서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강과 같이 먹으면 돼요. 왜? 생강과야, 생강과. 강황과 울금의 엄마는 누구다? 발음 좋았어요. 생강. 진주는 생강이에요. 생강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덩어리째 구할 수 있으면 100% 울금입니다. 그러면 강황은 뭘로 다니냐? 가루로 유통됩니다. 가루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한국산 울금도 이렇게 재배 농가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커큐민 입장에서는 강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강황을 구하고자 한다면 인도산 강황 가루로 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커큐민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길래 이렇게 떠드느냐? 염증을 조절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전 세계의 수학을 잘하는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 치고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치매 인구가 4분의 1입니다.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이야? 카레 때문이야.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 때문에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강황은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을 동시에 진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참 이게 보세요. 이게 아까 T세포 1번군이 활성화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고 2번군이 활성화되면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강황은 참 묘하게도 균형을 잘 맞춰줘. 균형. 여기에 또 관여하는 세포가 있어요. 무슨 세포? 조절 T세포. 조절. 이거를 조절해주는 세포 이름이 조절 T세포인데 강황이 이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많이 드시는 홍삼. 홍삼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슨 성분 때문이다? 사포닌 때문이다. 근데 인삼이 진생이죠. 진생 플러스 사포닌에서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때문입니다. 홍삼은 붉은 삼이죠. 숙성 인삼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구상에 태어났냐면 고려 때 중국에 있는 사신이 한국에 있는 인삼을 가져갑니다. 근데 다 썩습니다. 인삼 정말 잘 썩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찐 인삼을 말려서 가져갑니다. 그럼 색깔이 약간 변해요. 반복해서 찌면 색깔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홍삼입니다. 홍삼이라는 단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옛날에는 무슨 삼이라 그랬다? 숙삼, 한번 찐삼. 그래서 9번을 찌고 말려서 홍삼을 만듭니다. 구중구포.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에 들어있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거치느냐? 먹습니다. 사포닌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과정, 효소에 의해서 베타디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컴파운드 K가 만들어지는데 이 컴파운드 K가 효과를 내는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홍삼이나 인삼 사포닌을 아주 제대로 소화 분해시킬 수 있는 체질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체질에 따라서. 이게 한국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홍삼 진세노사이드가 컴파운드 K로 잘 분해되느냐? 체질적인 소인도 있는데 채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효소가 많아요. 소음이 소행도 떠나서 채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효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나 다 분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자 하나 볼게요. 이게 기준입니다. 인삼에 있는 사포닌, 홍삼에 있는 사포닌,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 여러 번 쪘다 말렸다면 인삼에 있는 많이 있는 사포닌이 없어지고 없거나 적은 사포닌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삼에 있는 사포닌입니다. 이거를 여러 번 찌고 말려요. 그러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사포닌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포닌이 크기가 이만합니다.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 홍삼이 됩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삼도 좋고 홍삼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소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발효 홍삼을 먹을 걸 권합니다. 안 맞는 체질이라면 몇 가지 재료만 제가 이제 한의사잖아요. 한의사인데 여러분들 보통 환자분들이 보면 집에서 쓸 수 있는 약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제가 비염이 있는데, 제가 건선인데 집에서 쓸 수 있는 약초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장 안전하게 권해드리는 재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금피입니다. 유금피. 느릅나무 뿌리 껍질. 유금피입니다. 이게 느릅나무고요. 이 뿌리의 껍질을 유금피라고 해요. 유금피는 염증을 보통 염증을 안정시키는 재료들이요 속을 핥힙니다.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배앓이를 하고 설사를 해요. 마치 항생제를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것처럼 한약 중에서도 염증을 치료하는 약들은 위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위를 좀 핥힙니다. 그런데 유금피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배탈도 안 나고 설사를 유발하지도 않고, 그렇죠? 위염에도 좋고요. 간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걸로 연구되고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에도 유금피를 달여서 씻어주면 좋고요. 여러분들 중풍 환자들이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유금피를 욕창을 씻어줘도 새살이 잘 돋아납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없었지 부작용은 없습니다. 자, 오배자입니다. 오배자. 북나무. 이파리가 붉어서 북나무입니다. 북나무의 알집을 오배자라고 합니다. 오배자. 이게 오배자입니다. 이 나무에 오배자, 북나무에 붙어 있는 벌레호 오배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오배자를 구하면 이렇게 깨야 됩니다. 그러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벌레들이. 이걸 씻습니다. 씻어. 그래서 잘 말려. 그래 또 잘게 깨. 이걸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이거를 달여서 먹습니다. 이 물을 달여서 먹고 이 물을 가지고 세안을 해줍니다. 딱 씻잖아. 피부가 팽팽해집니다. 탄닌 때문에 잔주름이 샥 퍼집니다. 오배자가 그래요. 입안에 딱 들어가면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신물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물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피부 화장품에도 오배자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오배자를 건선 환자들한테 많이 씁니다. 자, 하나는 또 자초입니다. 자초는 지치나무의 뿌리입니다.
자초도 소염 작용이 크고 아토피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우리 피멍을 자반증이라고 했는데 피멍이 잘 되는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자초, 악창, 와창, 선증, 버짐, 개선 등과 주사는 딸기코, 주사 피부염입니다. 주사, 소화에 마마를 치료한다.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소리예요. 피부의 염증성 변화를 안정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백설풍, 지루성 피부염이죠. 피부의 건조함과 가려움증에 바르면 뭐예요?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래. 신령. 이런 단어 잘 안 나옵니다.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래서 자초도 여러분들 마시는 것도 좋지만 피부에 발라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신이와 목련꽃 봉오리입니다. 이건 달여서 먹어도 좋지만 비염, 축농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한 목련꽃 봉오리 한 20g을 끓여요. 그 다음에 팔팔 끓는 상태에서 머그잔에 넣습니다. 이건 페트병 꼭지를 10cm 정도로 자른 거예요. 이걸 뚜껑을 덮어놓고 김이 나오죠. 김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비염이 있을 때, 코막힘이 있을 때, 그러면 코막힘이 뻥 뚫립니다. 신이화. 맛이 매워서 신자, 매울 신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식으면 다시 끓인 물을 좀 부어서 뚜껑 덮고 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면역력을 높이는 몇 보? 3보 중에 간단하게 동보 말씀드렸고 방금 전까지 식보를 끝냈습니다. 식보.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심보. 심보는 이 그림 뭐냐면요. 이 세 그룹으로 나눠 놓고 어느 이제 심리학자가 똑같은 만화책을 줍니다. 똑같은 만화책. 그다음에 펜을 들고 이 그룹은 펜을 이렇게 물어라. 니네는 이렇게 물고 만화책을 봐라. 니네는 이렇게 물고 만화책을 봐라. 니네는 이렇게 물고 만화책을 봐라. 만화책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라. 이 만화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평가를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물고 만화책을 본 그룹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거 과장한 겁니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물고 만화책을 본 그룹은 엄청 재밌습니다. 이 그룹은 쏘쏘 그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똑같은 만화책인데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고서 만화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뇌가 느끼는 게 다르다 이거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굴을 한번 웃어보세요. 얼굴 표정을 밝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면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 웃음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아토피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아무 웃을거리도 없는데 박장대소하면서 웃게 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을 시켜서 면역을 조절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면역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셨으면 무슨지 아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입니다. 한방에는 미병치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직 병들지 않는 병까지 병으로 보고 치료한다.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예방입니다. 예방. 이게 편작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편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인, 불치이병, 치미병이라. 성인은 이미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병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치이병, 치미병 하는데 답이 뭐다? 면역이다. 면역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잘 관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병 상태로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 잘 챙기시고 미병, 치병 하시길 바라고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